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을 합쳐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물체는 개체라고 부르고, 우리도 이제 각각의 개체, 이런 개체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개체군이라고 그래.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은 동일종의 모임이에요. 동일종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군이야. 우리가 개체군. 다 사람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체군이 모이잖아? 그러면 여러 동물들이 모이게 되는 꼴인데, 그런 거를 이제 군집이라고 그래요. 군집. 그래서 군집은 약간 느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동물원 생각하면 돼. 동물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집 이랬을 때 동물원은 여러 종, 좀 다양한 여러 종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둘 다 군이 들어가니까 개체군, 군집 중에 뭐가 더 큰 스케일인지에 대해 헷갈려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뭔가 모여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군들의 집단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군집이 이제 환경하고 같이 모이면 드디어 두둥하고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말은 개체군하고 군집만 좀 조심하면 돼. 개체군이란 건 동일종의 모임. 그러면 이제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것도 이제 이름이 그냥 뜻이에요. 제목이 곧 내용이야.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이제 뭐 말하는 거냐면, 스스로 광합성 해가지고 양분을 만들 수 있어. 그럼 걔네는 생산자라고 하는 거야. 생산자. 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그 생산자 냠냠하고 뜯어먹으면 소비자예요. 그럼 풀을 뜯어먹으면 1차 소비자, 그 뜯어먹은 소비자를 뜯어먹으면 2차 소비자, 그 녀석들을 또 뜯어먹으면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해자는 역시 이름 그대로 분해하는 애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생산자는 풀 같은 거야. 소비자는 동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는 균류라고 해서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세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소위 말해 이제 살아있는 애들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적 요인은 무기환경이에요. 빛, 뭐 물, 공기, 뭐 온도, 이런 게 비생물적 요인.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만약에 영향을 주잖아. 빛이 세서 광합성이 잘 되거나, 뭐 물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먹고 열심히 잘 자라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를 작용이라고 불러. 작용. 온도가 좋아서, 물이 좋아서 생물체가 영향을 받았어. 그럼 이제 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다시 뭔가 영향을 주면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용은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 반작용은 우리가 영향 받는 거.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하면서 바닷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바다에 양이 줄고 해수면이 내려왔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반작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들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생산자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사체를 분해자가 분해하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잖아. 그럼 요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상호작용. 얘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예시들은 너네가 본 다음에, 아, 이게 이거구나 해서 이해만 되면 되는데, 모르는 예시가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없애시면 되는데, 아마도 얘만 좀 모를 거예요. 지유류라고 하는 애가 나오거든. 이 지유류가 뭐냐면 곰팡이랑 이끼가 같이 사는 거야. 곰팡이랑 이끼가. 그럼 얘네가 왜 같이 사냐 이러면, 곰팡이는 이끼한테 광합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눅눅함, 습도, 환경. 그래서 광합성할 수 있게 도와줘. 그래서 광합성할 수 있는 재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이끼는 생산자거든, 얘는. 그래서 이끼가 이제 곰팡이한테 광합성한 산물을 줘. 그럼 일종의 얘네는 뭐냐면 이거 상호작용이지. 생물체끼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서로 이득이 돼서 살아가. 윈윈 하면서. 이런 거를 상리공생이라고 그래요.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상리공생이라고 그래. 환경이 영향 주는 거. 자, 첫 번째로 빛. 빛의 세기가 일단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빛을 이제 잘 받는 산 정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강한 빛이 들어오겠지. 근데 이제 나무들이 막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러면, 이제 산 아래쪽으로 가면 빛이 위에서 이제 다 스틸 당하니까 좀 약하게 들어오게 돼. 그러면 이제 빛이 센 빛도 있고 약한 빛도 있는데, 식물이 만약에 난 센 빛을 받아야지 살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못 살고 자연선택, 도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살면 이제 잘 살고. 그래서 식물들마다 빛을 이용하는 정도가 다른데, 만약에 강한 빛을 주로 받는 잎사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강한 빛을 주로 받는 잎사귀는 잎사귀야. 정말 두꺼워. 이렇게 이 정도로 두껍진 않고. 그래서 잎사귀. 왜 이렇게 두꺼워도 되냐면, 강한 빛을 받으니까 빛이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도 각 세포들이 필요한 빛을 받고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약한 빛을 받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빛이 진짜 조금 오는 거야. 빛이 이렇게 조금 오는 거야. 그럼 그 조금 오는 빛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잎사귀가 넓어야 좋은 거야. 넓어야. 오케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강한 빛에 사는 애들은 잎사귀가 두꺼워도 돼. 왜냐면 빛이 세니까 충분히 잎 전체에 빛이 도달할 수 있어. 근데 약한 빛을 받는 애들은 이거라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넓어져서 받아줘야 된다. 하나를 양엽이라고 그래. 하나를 음엽이라고 하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사귀가 다른 식물들이 적응해서 살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뭐냐? 조심해야 돼.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을 잘 받는 나무야. 그럼 다 양엽이 아니고 윗부분은 양엽이고 밑에는 음엽. 즉 양엽, 음엽은 한 나무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엽으로만 된 나무, 음엽으로 된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빛을 좀 많이 받는 부위는 양엽이 있고 못 받는 부위는 음엽이 있고. 양엽, 음엽은 한 나무에 모두 존재한다.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 색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색깔. 그래서 자, 이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전 가시에 찔린 적이 없어요. 진짜야? 그래서 전 가시에 찔린 적이 없어요. 진짜야? 자,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요게 엑스레이, 엑스선, 요게 감마레이, 감마선. 요게 이제 전파인데 요게 바로 뭐냐면 빛이에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 빛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뭔 소리냐면 직진성이 크다는 얘기야. 직진성. 일자로 슝 하면 뚫고 가는 성질이. 그러면 가시광선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 건데 빨간색 바깥에 있으니까 적외선이 되는 거고 보라색 바깥에 있으니까 자외선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안 다치면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거 외울 사람은 외워도 돼요. 막 이제 누가 오는 거야. 막 둥둥둥둥 누구세요? 너 깔형이다. 왜 때려요? 안 외워도 되는데 녹깔홍이다. 녹깔홍. 이게 외울 수도 있고 안 외울 수도 있고. 녹깔홍이라고 해서 얘네가 뭐냐면 물속에 살고 있는 원시적인 식물이야.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인데 자, 여기 이제 바다예요. 녹조류는 헤캄 클로렐라 이런 게 이제 녹조류야. 그 다음에 이제 갈조류는 미역 같은 거예요. 홍조류는 김 같은 거야. 김이 빨간색이야. 어쨌든 물속에서 얘네가 살고 있어. 녹조류는 왜 여기 살지? 갈조류는 왜 여기 살지? 홍조류는 왜 여기 살지? 알고 봤더니 빛의 직진성이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직진성이 커지니까 파란색은 슝 해서 여기까지 도달해. 근데 황색은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와요. 근데 빨간색은 아주 얕은 곳까지밖에 못 가. 만약에 이제 홍조류가 여기 산다고 치면 불리한 거야. 녹조류도 사는 곳에 굳이 얘가 같이 살면 좁잖아. 서식지가.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좋아하는 건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얘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저 깊은 곳에 가면 편안하게 혼자 파란색을 냠냠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파장에 대해서 빛의 색깔에 대해서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예시야. 식물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개나리 막 이런 애들 붓꽃? 뭔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개화, 꽃이 피는 게 뭔가 좀 온도가 올라가니까 좀 꽃이 펴. 그렇구나. 근데 가을국화, 코스모스 이런 애들은 온도가 좀 내려가면서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아하, 해가 비치는 시간, 일조시간. 그럼 이제 여름에는 일조시간이 길고 겨울에는 일조시간이 짧은데 얘네들은 이거 일조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것 같다. 그래서 낮이 길어야 꽃이 피는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은 낮이 짧아야 꽃이 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이름을 붙여버렸어. 낮이 길어야 꽃 피는 애들. 장일식물 이렇게. 장일식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낮이 짧아야 꽃이 피니까 단일식물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어. 자, 잘 보세요. 개구리, 곰, 박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 잔다.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적당한 계절, 적당한 온도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이것도 쉽잖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막 뭐야 철새야 이러잖아. 카멜레온은 추우면 몸색을 어둡게 해서 빛을 흡수하고 더우면 몸색을 밝게 해서 빛을 반사한대. 자,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 범위 내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게 정원동물이야. 카멜레온 같은 게 이제 변온동물이고. 자,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고 피하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그 다음에 포유류는 서식지에 따라 몸 크기와 귀와 같은 몸 말단부의 크기가 다르다. 요거는 그 밑에 있는 여우 보시면 돼. 북극여우는 귀가 쪼만해. 근데 사막여우는 귀가 엄청 커. 왜냐면 귀가 크면 이 귀 쪽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지나다녀. 그러면 더울 때 이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추운 지역에 사는데 귀가 이렇게 크면 귀시렵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세포의 크기랑 추울 때 몸 크기가
살짝 같은 원리인데 다른 적용이에요. 세포 크기랑 추울 때 몸 크기가.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세세포 분열 속에 들어있는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생긴 생물체가 있어. 그리고 좀 더 큰 생물체가 있어.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1, 1, 1이라고 하고 얘는 다 2, 2라고 해볼게. 그럼 얘의 표면적이 얼마니? 이러면 표면적은 6이 되는 거지. 1 곱하기 6이니까.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니? 이러면 1이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표면적 얼마니? 이러면 4, 6에 24. 그래서 24지. 부피가 얼마니? 이러면 8이 되는 거지. 당연히 몸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나 부피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1이라고 하는 부피에 대해 표면적이 6이야. 근데 얘는 8이라고 하는 부피의 표면적이 24니까 몸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의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겨. 오케이? 몸 크기가 커지니까 부피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겨.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추우면 피부 표면을 통해서 열이 방출된단 말이지. 그러면 나의 체표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추운 곳에서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작은 동물보다는 큰 동물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북극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엄청 큰 거야. 북극곰이 요만해봐. 귀엽지. 근데 얘는 바들바들 떨지. 추워요. 이러고 떨지. 그래서 추울 때 몸 크기는 커지는 게 좋아. 그럼 거꾸로 세포는 물질 교환을 잘하는 게, 세포에서의 장점은 영양소 받고 노폐물 버리고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부와 물질 교환을 잘해야 되니까 세포는 오히려 작아지려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세포는 크면 손해다 이거지. 그래서 세포는 세포의 수를 늘려서 세포 분열을 하지, 세포의 크기를 키워서 세포 분열을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어떤 결과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동물의 적응이고, 식물의 적응은 기온이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체온을 이렇게 지켜, 럭셔리하게. 낙엽수는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낙엽이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엽록체를 포기하고 광합성을 멈추고 하고 이제 버티는 거야. 자, 식물의 적응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생물 보겠습니다.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 주라기 공원 잘 생각해봐. 비늘 움직이면서 공룡이 그럼 비늘 수분 증발하는 걸 막으려고 비늘이 덮고 있는 거야. 자, 조류와 파충류의 알, 타조알 그 후라이 해먹는 그 영상 같은 걸 잘 생각해봐. 금방 톡톡 안 깨지잖아. 망치 같은 걸로 빡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 같은 게 너무 딱딱해. 왜냐면 알은 두꺼워야 물이 증발하는 걸 막으니까. 그 다음에 곤충의 몸 표면은 키틴질로 돼 있대. 그럼 키틴질이 뭐냐 이러면 장수 하늘소 껍데기 같은 거 상상하시면 돼. 또는 랍스타 껍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분 손실 최소화하는 사막에 사는 포유류가 있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자, 사막에 사는 포유류가 있는데 평생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먹고 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물론 이제 비 오면 먹겠지만 대체로 물 먹을 데가 없으니까 물을 안 먹고 살아가는 애들인데, 그럼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가냐 생물체가. 세포호흡을 하면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산소랑 분해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음식물을 분해해서 나온 그 물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새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늘에서 90% 정도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물 너무 많이 뱃속에다 쟁여두면 날 때 무겁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도 진짜 조금 먹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오줌을 만약에 싸. 그럼 가뜩이나 물 부족한데 오줌 많이 싸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처럼 오줌에 요소라고 하는 애를 물하고 녹여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요소한테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서 요산이라는 걸로 바꿔. 그래서 오줌을 고체로 놔. 뿅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비둘기똥. 그게 바로 얘네들의 오줌 개념이야.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적응 과정. 자, 식물의 적응들 보시면 육상식물 뿌주립이 잘 발달했다. 그 다음에 수련, 연꽃, 통기 조직의 통이 통로야, 통로.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연근 알지? 연근. 연근도 먹을 때 보면 구멍 뻥뻥뻥 뚫려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건조 지역에 있는 애들은 저수 조직이 발달했대. 저수가 뭔지 알겠어? 저수지 할 때 저장한다, 물을. 저수 조직. 뭐 알로에나 선인장, 알로에 요리 이런 거 보면 이제 쫙 하고 자르면 속에서 막 수분들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은 용어들 몇 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어. 아무래도 표면은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산소가 많아. 그래서 이제 세균들도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들이 주로 살아. 산소를 좋아해. 산소는 기체. 기체를 좋아해. 호감이 있다. 그래서 호기성 세균들이 살아. 호기성 세균. 산소 이용하는 세균들이야. 근데 땅속으로 내려가면 산소가 부족해. 산소를 싫어해. 산소 없이 호흡을 해. 산소 극혐. 그래서 혐기성 세균들이 살아. 그래서 용어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들이 꿈틀꿈틀하면서 땅속을 막 비집고 다녀.
아니면 두더지가 막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러면 이런 게 토양의 기체들의 출입을 도와주기 때문에 토양을 좀 비옥하게 만들고. 자, 토양에서 거기 배설물 부분. 요거는 이제 분해자와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약간 좀 소름 돋는 게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질소잖아, 질소. 근데 질소가 삼중결합이라서 겁나 안정하거든. 근데 이 질소가 엄청 중요해. 아미노산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하고, 단백질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하고. 근데 이 질소를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일부 세균들이 이 질소를 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거나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콩과 식물들, 요런 애들의 뿌리에 같이 사는 세균이 있어. 뿌리에 혹이 나 있는데 거기에 사는 세균이다. 이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해. 그럼 이런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 또는 암모늄 이온 이런 걸로 바꿔. 그러면 이제 식물이 하고 이제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아니면 식물은 질소를 어디서 흡수하냐? 동물의 사체에서. 동물이 죽었어. 그럼 분해자들이 얘를 분해시켜. 그럼 얘네들의 즙이 나와. 그럼 그게 이제 식물한테 가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각각의 얘네들의 생태계에서의 어떤 포지션이 좀 중요하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이제 나머지 종도 바바박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도 생물체한테 영향을 주는데 저번에 이제 겸용적 혈구 빈혈증을 봤었잖아. 근데 겸용적 혈구 빈혈증 말고 진짜로 그냥 적혈구가 부족해도 빈혈이 올 수가 있어요. 적혈구 수가 부족해도. 그러면 적혈구 수가 늘어나서 이제 빈혈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적혈구 수가 부족하면 보통은 병이야. 근데 적혈구 수가 많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요거는 병이 아니야. 요거는 적응이에요. 적응. 그럼 왜 적혈구 수가 많아지냐? 이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낮은 지대에 살 때보다 이렇게 높은 지대에 살게 되면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산소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빈혈이 와. 그럼 시간이 이제 경과하면 실제 우리도 이제 일어날 수 있어. 우리도 예를 들어 고산지대에 예를 들어 3달 살기 이래서 고산지대 갔어. 그럼 처음에는 숨쉬기 힘든 거야. 평소랑 좀 다른데? 막 달리기 하고 이러면 금방 숨 차고 막 이래. 근데 한 달 지나잖아? 그러면 괜찮아져.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적혈구 수가 늘어있어. 근데 요거는 정상인 거야. 그래서 적혈구 수 많은 거는 질병은 아니에요. 공기에 대해서 적응한 예가 되는 거야. 작용을 받은 거야.